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담대한 목표를 설정하라. 목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당신은 첫 번째 문제가 나타났을 때 즉시 방향을 바꿀 것이다. 목표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겠는가? 진정으로 추구할 가치가 있는 목표의 소유자들에게 문제란 없다. 수행해야 할 과제가 있을 뿐이다. 목표는 크고 담대해야 한다. 목표가 클수록 문제는 더 작게 보인다. 문제가 나타나면 나는 목표를 더 높이 설정한다. 무턱대고 꿈만 크게 가지라는 뜻이 아니다. 성취할 가치가 충분한 목표라면 그것의 최대치를 설정하는 것이 그것을 손에 넣을 확률이 높아진다. 상대성의 법칙 때문이다. 급하게 공항에 가야 하는데 이거 읽었죠? 아닌가? 안 지금 읽어야 읽었어요.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응. 급하게 공항에 가야 하는데 시간이 10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해보라. 평소에는 단 한 번도 빨간불에 걸리지 않았던 신호등 앞에 당신이 탄 택시가 멈춰 있다. 택시 안에 당신은 가슴이 급격하게 뛰고 위기감에 초조해진다. 드디어 파란불이 들어오고 택시가 앞으로 나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시동이 꺼진다. 당신은 이제 패닉 상태에 돌입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직접 차를 운전해 장거리 여행에 나섰다. 그런데 운전하면서 얼핏 룸미러에 비춰본 선글라스가 깨끗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목적지 입력을 하지 않았음을 발견한다. 그런데 마침 때맞춰 교차로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다. 선글라스를 닦고 목적지를 입력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 당신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앞에 두 가지 예에서 당신의 마음은 극과 극을 오간다. 목표 설정도 이와 같다. 목표를 낮게 잡으면 아주 작은 문제도 치명적인 무게감으로 다가온다. 작은 목표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작은 문제란 절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사소한 실수나 결함에도 그의 세상은 종말을 맞이한다. 17살 때 내겐 저명한 음악 콩쿠르에서 상을 받은 여자친구가 있었다. 그리고 부상으로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기회를 얻어 그녀는 2,000명 이상의 관객 앞에서 10분간 바이올린 파트를 솔로로 연주하게 되었다. 그녀가 활짝 웃으며 내게 말했다. 내 연주가 끝나는 대로 무대 위로 올라와 내게 꽃다발을 선물해 줄 수 있겠니? 남자친구에게 그 정도 축하는 받고 싶어서 말이야. 호호호. 청중의 우레 같은 박수가 쏟아지는 가운데 무대 조명을 받으며 올라가 그녀에게 꽃을 바치는 모습을 상상하자 벌써부터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 겨우 정신을 차린 후 나는 말했다. 물론이야. 그 정도는 해줘야 네 남자친구 자격이 있겠지? 연주의 며칠 전 친구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 깜짝 축하해줄 장미꽃은 이미 샀겠지? 그럼 그걸 냉동실에 보관해야 해. 그래야 장미꽃이 결정적인 순간에 갓 피어난 것처럼 싱싱하게 보인다고. 반신반의했지만 장담하는 친구를 믿기로 하고 냉동실에 꽃을 보관했다가 연주회에 가기 직전에 열어보았다. 과연 장미는 싱싱하고 보기 좋았다. 특별히 마련한 선물 상자에 장미를 넣은 다음 연주회장에 가지고 갔다. 나는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는 상자를 들고 무대 위로 올라갔다. 관객석에서 박수와 휘파람이 울려 퍼졌다. 꽃을 꺼내기 위해 상자 안에 손을 넣었을 때 나는 세상의 종말을 맞이했다. 얼어있던 꽃이 녹아 흐물흐물한 고무줄처럼 장미가 변해 있었다. 차가운 물이 뚝뚝 떨어지는 차가운 물이 떨어지는 축축 늘어진 꽃송이들을 꺼낼 수도 꺼내지 않을 수도 없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내게 여자친구가 다가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상자에서 장미를 꺼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장미꽃을 보며 사람들은 웃기 시작했다. 정녕 나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여자친구는 내게 가볍게 키스를 하며 살짝 윙크를 보여주었다. 괜찮아. 아무려면 어때? 고마워.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하나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추구할 만한 목표가 있으면 상황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여자친구는 깜짝 축하를 해주기 위해 장미꽃을 내 여자친구는 깜짝 축하를 해주기 위해 장미꽃을 준비한 내 마음을 충분하게 헤아렸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장미꽃의 상태는 하등 중요한 게 아니었다. 하지만 내 입장에선 무엇보다 여자친구가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놀림거리가 될까
너무 두려워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축하해주겠다는 목표를 이루는데 너무나 큰 문제거리가 등장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자친구의 우아한 키스와 재치 덕분에 그녀와 나는 큰 박수를 받는 데 성공했다. 이처럼 모든 상황은 상대적이다. 개개인의 목표, 성공, 가치 등등에 따라 상황은 언제나 반전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긍정적인 반전을 위해서는 목표가 크면 클수록 좋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우리의 목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삶도 커진다. 추구하는 목표의 본질만 잘 지킬 수 있으면 무엇이든 대범하게 넘겨라.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목표를 더 높이 설정하라. 뭔가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라. 우리는 언제 좌절하는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다. 그렇다면 좌절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답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 무엇이든 시도를 해봐야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이다. 청소, 운동, 산책, 독서 등등 사소한 것부터 하라. 뭔가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만들 때 변화의 가능성이 생긴다. 새로운 길에 대한 단서를 얻는다. 가만히 있으면 위축된다. 위축된 상태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생각이나 영감,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하라. 거창한 성과가 아니라 청소를 해서 깨끗해진 방을 갖는 것과 같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하라. 작은 성과들이 쌓이면 우리가 늘 원하는 것, 즉 용기가 생긴다. 사람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자신이 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체험한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이 뭔가를 달성할 수 있는 존재, 뭔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니 무엇이든 하라. 즉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더욱 좋다. 오래된 친구라도 만나라. 그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과는 사뭇 다른 조언과 힌트를 줄 수도 있다. 내비게이션을 켜지 말고 운전을 해보라. 낯선 공간에 있는 경험이 지금 당신의 상황을 다르게 보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 굳이 산을 옮기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그냥 뭔가를 행하면 충분하다.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면 관찰해보라. 그들과의 사적인 자리에서 한번 넌지시 물어보라. 그들이 평소에 즐겨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이다.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청소, 운동, 산책, 독서 등등의 가벼운 일들이 목록의 상단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성공하는 사람들도 매일 좌절한다. 다만 매일 좌절을 딛고 행동에 나서는데 성공할 뿐이다. 평정심이 최고의 능력이다. 중국에서는 고대로부터 다음과 같은 우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옛날 작은 마을에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말 한 필이 있었다. 말은 농부의 추수를 돕고 밭을 갈고 시장에 내다 팔 가위를 실어 날랐다. 어느 날 커다란 폭풍이 몰려왔다. 번개가 요란하게 내리치는 바람에 놀란 말의 고삐가 풀리고 말았다. 말은 울타리 밖으로 달아나 버렸다. 소식을 들은 이웃이 농부를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상심이 크시겠어요. 가장 큰 재산이 사라졌으니 이 일을 어찌해요? 정말 운이 나쁘시군요. 조용히 듣고 있던 농부가 담담하게 말했다. 글쎄요. 이 일이 도리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 과연 며칠 후 달아났던 말이 제 발로 다시 농부에게 돌아왔다. 그뿐인가 세 마리의 야생마가 마치 밧줄을 연결된 듯이 말을 따라 졸졸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호들갑을 떨며 몰려와 축하의 말을 건넸다. 와, 진짜 복이 되어 돌아왔네요. 말이 네 필이나 됐잖아요. 농부는 이번에도 무표정하게 말했다. 글쎄요, 이 일이 오히려 하가 될지 누가 알겠어. 이튿날 농부의 아들이 야생마 한 마리를 길들이고자 말 잔등에 올라탔다. 그러자 말이 펄쩍 뛰며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 바람에 그는 양쪽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다시 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아이고, 이렇게 끔찍한 사고를 당하시다니 아드님은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야 할 수도 있겠네요. 글쎄요, 이 일이 또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 얼마 후 전쟁이 일어났다. 간원들이 청년들을 전쟁터로 데려가기 위해 마을에 나타났다.
물론 간원들은 몸이 건장한 청년들만 뽑아갔다. 다리를 다친 농부의 아들은 마을에 남았다.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찾아와 축하의 말을 건넸다. 이 전쟁통에 아들을 곁에 둘 수 있다니 운명의 신이 당신과 함께 하는군요. 글쎄요, 이 일이 오히려 하가 될지 누가 알겠어. 우리는 앞날을 정확히 예측하는 능력을 갖고 싶어 한다. 단언컨대 이는 불가능하다. 모든 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판단과 결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삶의 모든 일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훗날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측이 빗나가서 후회하는가?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후회하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판단이 어리석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나면 뼈가 아프다. 결과는 언제나 바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결과는 언제나 바뀌는 중이다. 15살 소녀 시절 나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해 나는 여름방학을 프랑스의 시골 마을에서 보냈다. 신앙심이 깊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던 나는 그 가족들과 함께 베르커르 산맥의 테이블산으로 하이킹을 떠났다. 우리는 산 정상에 텐트를 치고 하룻밤 야영을 할 계획이었다. 들뜬 마음으로 목적지를 향해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뒤를 따르던 차가 우리 차를 추돌했다. 피해는 미미했다. 그런데 운전대를 잡고 있던 홈스테이 가정의 아버지가 말했다. 이건 신의 계시야.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가라는. 나는 무척 놀랐다. 접촉사고 자체와 집으로 돌아가라는 신의 뜻 사이에는 큰 거리감이 있다는 사실을 어린 내가 그에게 어떻게 납득시켜야 할지 몰랐다. 어쨌든 다른 가족들의 반대로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 차를 몰았다. 몇 킬로미터쯤 달렸을 때 앞차가 밟은 돌덩이 하나가 튀어올라 우리 차의 앞유리를 산산조각 냈다. 천만다행으로 일행 모두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유리 파편 세례를 받았음에도 가벼운 자상만을 입었다. 신앙심이 깊은 그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 봐, 이것 봐. 신께서 또다시 계시를 보내주시는 거야.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이번에는 누구도 반박할 도리가 없었다. 나는 몹시 실망스럽고 화가 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번에는 맑았던 하늘이 점점 흐려지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앞유리가 없는 차 안에서 소나기를 맞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천신만고 끝에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밤새 폭풍우가 몰아쳐 밤잠을 이루지 못한 나는 야영을 하지 않은 게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식사를 하러 주방으로 갔다. 신앙심 깊은 그가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로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 우리가 텐트 치려던 곳에서 야영을 하던 두 사람이 폭풍우에 휩쓸려 실종되었다는구나. 신이 접촉 사고를 통해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평생 간직할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 모든 것은 바라보는 관점에 달려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연금술사가 말한다. 흔히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예지력과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평정심이다. 성공하는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과 똑같다. 똑같은 좌절,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고통을 겪는다. 그들은 남들은 능력, 재능, 통찰력이 있어서 그것들을 극복해내는 것이 아니라 침착한 평정심이 있어서 그들에 휩싸이지 않을 뿐이다. 명심하라. 세상 대부분의 성공은 어제까지 실패라고 불렸던 것들이다. 어제까지 평범하고 사소한 것으로 취급받았던 것들이다. 충분히 시도하라. 언젠가 크게 성공한 미국의 한 비즈니스맨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미국인들은 문제에 관해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문제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죠. 다시 말해 문제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죠. 미국인들의 기본 원칙은 실루아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즉, 당신의 안전은 숫자와 평균의 법칙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사위를 한번 던지면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순전히 운에 달려있다.
주사위를 10번 던지더라도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여전히 운에 달려 있다. 하지만 주사위를 150번쯤 던졌다면 이때는 평균의 법칙이 적용된다. 주사위를 던지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주사위에 각 숫자가 나오는 빈도가 서로 엇비슷할 확률 또한 높아진다. 당신의 성공을 운에 맡길 수 없다면 방법은 하나다. 한 가지 일을 아주 많이 하는 것이다. 최대한 연습하고 훈련하면 시도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평균의 법칙이 적용된다. 평균의 법칙이 적용될 때 확률은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몇 번의 시도만을 놓고 성공 확률을 운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성공 확률을 극대화하려면 무조건 많이 시도하는 것이다. 그 밖의 모든 경우는 아마추어적인 도박에 불과하다. 충분히 시도하기 전까지는 원하지 않는 숫자가 나왔다고 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 충분히 시도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저 때로는 성공을 하고 때로는 실패를 할 뿐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수십 년 동안 한 업계에서 성공한 인물로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이 거둔 성공의 크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충분히 정상 도전을 시도했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다. 이 말 속에 성공의 제일 법칙이 담겨 있다. 단 한 번의 등정으로 히말라야 산맥을 정복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 히말라야 정복을 위해 산을 오르는 사람이 있다. 당신은 행운에 당첨된 벼락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존경받아 마땅한 부자가 될 것인가? 일관성 있는 삶을 선택하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으면 쓸데없는 걱정과 두려움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 아울러 해피엔딩의 시나리오도 작성하면 유용하다. 당신이 원하는 가장 멋진 장면을 상상하라. 그리고 그걸 시나리오로 짜서 반복적으로 떠올려라. 최선의 전략은 정해놓은 시간에 주기적으로 떠올리는 것이다. 처음에는 쉽지 않다. 해피엔딩을 상상하는 동안에도 걱정과 두려움이 소록소록 떠오를 테니까. 내가 지금 한가하게 이런 거나 생각할 정신이 어디 있어? 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올 테니까. 하지만 해피엔딩 시나리오는 머릿속에 새로운 연결망을 구축해준다. 긍정적인 영역으로 이어지는 이 연결망은 처음에는 좁고 엉성한 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확장되고 최종적으로는 초고속 광대역 데이터망으로 변신한다. 해피엔딩 시나리오는 자기 실현적 예언의 힘을 발휘한다. 긍정적인 결과를 떠올리는 연습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불가의 경전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담겨 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제 품었던 나의 생각에서 나온다. 오늘 나의 생각은 내일 있을 나의 삶을 세운다. 나의 의식의 창조, 그것이 나의 삶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의식을 지닌 채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에게는 고통이 뒤따른다. 이는 마치 마차 바퀴가 마차를 끄는 짐승을 뒤따르는 것과 같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의식을 지닌 채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에게는 기쁨이 뒤따른다. 이는 마치 그의 그림자가 그를 뒤따르는 것과 같다. 스위스의 기업가 지노 다비도프가 누군가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는데 그 대답은 법구경만큼 심오하진 않았지만 매우 지혜로웠다.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사람들은 모두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죠. 그러니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가가 가장 우위에 두어야 하는 가치는 아름다움 아닌가요? 지노 다비도프가 답했다. 아름다움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권리입니다.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은 자연스럽게 뒤따릅니다. 그렇다.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법이다. 긍정적인 삶과 부정적인 삶 가운데 긍정적인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더 아름다운 법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하고 서투른 아마추어라고 폄하한다. 왜 긍정, 희망, 노력, 열정, 도전, 용기 등과 같은 가치들이 아마추어나 들먹이는 것으로 전락했을까? 자신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포기하는 자에게 긍정의 가치들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포기하는 자에게 긍정의 가치들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이다. 지노 다비도프는 이렇게 덧붙였다. 성공이란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삶의 기쁨을 지속시킬 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일관성을 갖는 것입니다. 싸구려 선술집에서는 무례하게 행동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선 격식을 찾는 사람이 삶의 즐거움을 누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선술집에서든 고급 식당에서든 여성이 도착하면 자리에서 일어나고 의자를 빼주고 칭찬을 해 기쁘게 해주고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꽃을 건네줄 줄 아는 사람이 곧 가장 큰 성공을 거머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 해피엔딩은 일관성 있는 삶일지도 모른다.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사람은 늘 기복이 심하고 위태롭다. 언제나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떠올려보라. 그 삶의 시나리오를 작성해보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긍정의 에너지들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다. 스스로를 환대하라. 세계적인 비즈니스 코치 지그지글러는 자신이 책상 위쪽 벽에 비행기표를 한 장 붙여놓았다. 나는 그 비행기표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고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지그지글러는 비행기 탑승을 위해 공항으로 가던 중 교통체증으로 길 한복판에 갇혀 있었다. 그는 매우 예민해져 있었고 잔뜩 긴장한 상태로 좌절해 있었다. 비행기를 타지 못하면 중요한 강연에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 없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너무 늦게 공항에 도착했고 비행기는 이미 이륙한 후였다. 그는 공항을 둘러보았다. 막상 비행기를 놓치고 나니까 초조와 분노, 망연자실함이 왠지 천천히 사라지고 오히려 기분이 개운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공항 안을 천천히 거닐었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식당들이 눈에 들어왔다. 오, 맛집들이 꽤 많군. 그는 느긋하게 점심을 먹었다. 맛을 제대로 음미하면서 즐기는 식사가 대체 얼마만인지 몰랐다. 그런 다음 멋진 라운지 소파에 기대어 커피를 마시며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문득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올랐다. 그는 휴대폰으로 가족 한 명 한 명과 통화를 나눴다. 어떤 특정한 이유 없이 가족들과 대화를 하는 것도 대체 얼마만인지 몰랐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누었고 멋지게 날아오르는 비행기들을 평화롭게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왕 이렇게 된 것,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목욕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절로 즐거워졌다. 공항을 천천히 빠져나가는 그의 눈에 탑승객들을 위해 설치된 TV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뉴스가 들어왔다. 그가 놓친 비행기가 막 추락했다는 다급한 속보였다. 살아남은 승객은 한 명도 없었다. 지글지글러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고 소식을 들은 후로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흥분하지 말자. 이 문장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죠.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의 처음과 끝을 모두 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을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도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끝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끝을 모른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그지글러의 말에 감명을 받은 나는 그 후 강연회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한다. 모쪼록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힘겨울 때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따뜻한 목욕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라. 잠시 자신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데려다주는 좋은 영화를 보라. 생각만 해도 콧노래가 나오는 여행을 계획해보고 하루의 스케줄을 완전히 비워보라. 그러면 알게 된다. 바로 이런 일을 하려고 우리는 그토록 노력한다는 것을, 이런 일을 하려고 그토록 성공하고자 애쓴다는 것을, 이 깨달음이 당신을 놀랍도록 회복시킬 것이다. 인도 여행에서 만났던 한 순례자가 내게 이런 말을 들려준 적 있다. 먼저 자신을 접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좌절감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가? 당장 침대에서 내려와 당신 자신을 환대하라. 테스트할 기회로 삼아라. 우리에게는 햇빛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바람도 필요하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이유는 없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슬픈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삶의 의욕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듯이 부정적 감정을 통해 삶의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메시지를 얻을 수도 있다.
어느 날 나는 플로리다의 한 레스토랑에서 아내와 함께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그때 멋진 롤스로이스 차량에서 노부부가 내려 바로 우리 옆 테이블에 앉았다. 나와 아내는 자연스럽게 노부부를 관찰했다. 그들은 매우 친절했고 인상이 무척이나 온화해 보였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 시작되었다. 레스토랑의 웨이트는 20분이 지나도 노부부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겨우 주문을 받을 때에도 노부부를 불친절하게 대했다. 식사를 주문한 지 50분이 지났어야 나왔다. 게다가 음식은 그들이 주문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메뉴였다. 그 사실을 웨이트에게 알리자 그는 귀찮은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냥 드시면 안 될까요? 지금 새로 주문이 들어가면 1시간도 더 걸릴 텐데요. 짐짓 바라보고 있는 내가 한마디라면 화를 낼 뻔했다. 하지만 노부부는 태연했다. 그들은 여유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1시간이나 더 걸린다고요? 잘 됐군요. 내 인내심이 얼마나 늘었는지 테스트를 해볼 기회를 얻었네요. 괜찮아요. 얼마든지 기다릴 테니 다시 만들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절대 빈정거리는 투가 아니었다. 노부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러자 웨이트가 잠시 놀란 듯 머뭇거리다 비로소 머리를 숙였다. 아, 죄송합니다. 빠르게 다시 올리겠습니다. 나는 노부부의 태도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화를 내지 않고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부정적인 감정을 폭발할 것 같은 순간을 어떻게 잠재우는지 대해 침착한 지혜를 보여주었다. 크게 깨달은 나는 결심했다.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올 때는 이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겠다고. 고대 인도의 왕이 한 남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남자는 왕에게 판결을 거두어달라고 간청했다. 폐하께서 자비를 베풀어 제 생명을 구해주신다면 1년 안에 폐하의 말에게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왕이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답했다. 그렇게 하라. 하지만 만약 1년 안에 내 말에게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내 놈은 물론이고 내 가족들도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야. 남자의 가족들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물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어요? 말에게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친다는 게 가당키나 해요? 남자가 답했다. 1년은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요. 왕이 세상이 떠날 수도 있고 자신이 내린 판결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 말이 죽을 수도 있지. 어쩌면 정말 말이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울 수도 있지. 그걸 누가 알겠어. 걱정이나 두려움도 용량만 잘 지키면 약이 된다. 인내심을 갖고 어떤 문제를 충분히 시간을 두고 대응하면 된다. 이와 동시에 모든 것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중하게 대할 필요도 없지만 부정적인 감정들을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소홀히 대할 필요도 없다. 그저 차분하게 냉정하게 그것들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유를 헤아려 거기에 맞게 대접하면 충분하다. 노부부 이야기의 결말은 이렇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았던 그들은 그 식당의 VIP 고객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루틴을 가진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다. 성공한 사람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수없이 만나본 결과를 정리한 내 노트의 상단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 그들은 루틴이 확고한 사람들이다. 전날 과음을 했든 하루아침에 실직을 당했든 주식 투자에서 큰 손해를 입었든 간에 그들은 매일의 루틴이 동일하다.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고 즉시 일에 돌입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나는 또한 사업에 실패한 사람, 승진에 누락된 사람, 연애와 결혼 생활이 불행했던 사람 등등 뭔가에 필요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그 결과를 정리한 내 노트의 상단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 그들은 루틴이 없는 사람들이다. 확고한 루틴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갈랐다. 전자는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다. 후자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언제 어디에 있을지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타인과 세상의 신뢰를 얻는다. 아무리 뛰어나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1시간 후 어떤 일을 할지 알 수 없는 사람은 타인과 세상에 불안을 심어줄 뿐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루틴의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루틴은 습관화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습관화된 시스템은 어떤 전략보다 강하다. 특히 자기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확고한 루틴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업이란 그야말로 허허벌판에 서서 고스란히 비바람을 맞는 일이다. 폭풍이 밀려올 때마다 부하내동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초하고 만다. 사업은 기복으로 점철된 세계다. 상승과 하락을 무한 반복하는 세계에서 최후까지 살아남는 자는 강철 같은 루틴의 소유자다. 토머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성공에는 연속의 법칙이 있다. 실패는 단지 중간 결과물일 뿐이다. 계속 행동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에게 성공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특별한 비법서가 아닌 교과서로 공부하고 예습과 복습을 꾸준하게 한다. 좋은 습관의 반복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고 정상에 선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루틴을 가진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다. 어떻게 실패할 것인가?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측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멘탈의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예측이 불가능할 때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될 거라고 믿는 수밖에 없다. 그게 유일한 강력한 답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결과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실패하기 전까지는 절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공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 속에서 실패하는 것과 실패할 것이라는 예감 속에서 실패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실패할 것이라는 예감이 적중되는 순간 우리가 잃고 마는 소중한 것이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에 대한 확고한 믿음 속에서 실패할 경우 우리는 시리에 빠지기보다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고쳐야 할지 등등 개선책을 강구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실패의 예감 속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목표를 하향 조정한다. 더 이루기 쉬운 목표에 초점을 맞추면 잠재력을 온전하게 펼칠 수 없다. 성장이 아니라 유지 방안을 강구한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현상 유지는 곧 퇴보를 뜻한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실패하더라도 성공 속에서 실패해라.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중요하다. 동시에 어떻게 실패할 것인가 라는 질문도 중요하다. 성공과 실패는 인생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평범한 현상이다. 우리가 천착해야 할 것은 방식이다. 성공하는 방식과 실패하는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반성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실패하지 않는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가? 괜찮다. 변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즐겨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일을 통해 분명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만 확고하게 지켜나가라. 불길한 예감이 끊임없이 적중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멘탈 연금술사들의 지혜로운 조언. 1. 두려움을 종이 위에 떨어뜨려라. 그러면 두려움의 용을 쓰러뜨릴 수 있게 될 것이다. 2.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시간을 할당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만들면 해결책이 모습을 드러낸다. 3.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신과 우주가 두려움의 용을 당신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4. 지금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일을 하라. 그러면 두려움, 좌절, 걱정이 아니라 자신감, 용기, 희망이 당신을 선택할 것이다. 5. 적당한 걱정이나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긴박감 넘치게 만든다. 우리를 더 멀리 가게 만드는 연료가 되어준다. 모르는 것 6. 모르는 것 투성이일 때는 아는 것에서 힘과 위로를 얻어라. 7.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매일 첫 걸음을 떼는 것이다. 한 걸음을 떼고 나면 다음 걸음부터는 가벼워지고 빨라진다. 8.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인지 부정적인 사람이 될 것인지는 오직 훈련과 습관에 달려 있다. 무엇을 하든 되게끔 하라. 10. 인생의 목표는 종착역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늘 출발선에 있고 늘 가고 있는 도중에 있다. 우리의 목표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11.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냥 원해서는 안 된다. 간절하게 원해야 한다. 통렬하게 원해야 한다. 숨이 막힐 정도로 원해야 한다.
목숨을 걸고 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취미의 수준으로 전락한다. 12.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타인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만큼 강한 사람은 없다. 13. 뛰어들어라. 그러면 온 우주가 당신에게 헤엄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14. 당신이 간절하게 찾고 있는 것 또한 간절히 당신을 찾고 있다. 15. 목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삶도 커진다. 16. 성공하는 사람들도 매일 좌절한다. 다만 매일 좌절을 딛고 행동에 나서는데 성공할 뿐이다. 17. 명심하라. 세상 대부분의 성공은 어제까지 실패라고 불렀던 것들이다. 어제까지 평범하고 사소한 것으로 취급받던 것들이다. 18. 충분히 시도하기 전까지는 원하지 않는 숫자가 나왔다고 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 충분히 시도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저 때로는 성공을 하고 때로는 실패를 할 뿐이다. 19.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 긍정적인 삶과 부정적인 삶 가운데 긍정적인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더 아름답다. 20. 지금 좌절감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가? 당장 침대에서 내려와 당신 자신을 환대하라. 21.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올 때는 그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라. 22. 단단한 루틴을 가진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다. 23. 실패하더라도 성공 속에서 실패하라. 세상 모든 장애물을 한검으로 만들어라.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라. 좀 더 빨리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다음의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20대 시절 나의 코치는 성공하고 싶어 매일 조바심을 내던 내게 이렇게 말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면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떠안아야 하네. 나는 물었다. 어째서 그런가요? 코치가 답했다.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답이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경제적 자유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나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코치는 이렇게 덧붙였다. 부자들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야. 그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들이지. 그렇다. 아직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들을 고민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돈을 얻게 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시 우리를 기다린다. 부자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다. 경제적 자유와 함께 해박한 지식, 풍부한 경험, 연륜과 통찰을 두루 갖춰야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먼저 돈을 벌자.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충분해.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돈을 벌면서 지식과 경험도 쌓고 통찰력도 갖춰야 한다. 이 모든 일이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할 진정한 이유를 깨닫게 되고 돈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지혜로운 답을 찾을 수 있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야 한다. 돈은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돈은 우리 삶의 출발선이다. 가장 빨리 돈을 버는 사람은 가장 빨리 출발선에 설 수 있다. 하지만 그 다음 펼쳐질 레이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전무하다면 그가 결승선을 통과할 확률은 매우 낮아진다. 지금 당장은 경제적으로 공분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해야 한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부자들이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의 목록이 무엇일지 떠올려 보아야 한다. 돈도 없는데 무슨 허세람 하면서 움츠러들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시선 따위도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당신은 아직 돈만 없는 부자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돈은 해결하기 가장 쉬운 문제임은 언젠가 반드시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 지혜로운 부자가 되는 것은 오직 당신이 해결해야 할 일이다.
평균은 함정이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 더 큰 성과를 얻을 충분한 잠재력을 갖췄음에도 이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이 정도면 만족해요. 더 바라면 욕심이죠. 먹고 살 만큼은 됩니다. 하지만 내가 볼 때 그들은 진정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들은 평균적인 삶을 살고 있을 뿐인 듯하다. 적당한 만족, 적당한 책임감을 갖고 사는 것이 잘못인가? 아니다. 잘못일 리 없다. 다만 위험할 뿐이다. 무엇이 위험하다는 말인가?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평균적인 삶은 환상에 가깝다. 평균은 도전이 아니라 합의에 먹이를 준다. 도전하는 삶이 아닌 거래하는 삶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 못한다. 무엇을 원하든 간에 그보다 못한 결과와 타협하게 될 것이다. 평균적인 삶은 계속해서 합의할 대상, 비교할 대상을 찾는다. 평균적인 삶의 목표는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보다 나은 삶이다. 평균적인 삶을 살겠다는 것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조금씩 하얀 곡선을 그려도 가난한 자와 부자의 중간쯤에만 위치하면 만족하겠다는 자포자기다. 가난한 상태는 싫지만 부자가 되면 책임질 많은 문제들도 떠안기 싫다는 비겁한 입장 표명이다. 부자는 돈이 아니라 태도가 만든다. 어떤 문제든 정면 돌파하겠다는 적극적이고 거침없는 태도가 결국 당신을 위기에 강한 부자로 만들 것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문제를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쉽게 돈을 버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자로 살지 못한다. 부자는 젖먹던 힘을 다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돈을 번 사람이다. 평균적인 삶은 흑자도상과 같다. 이곳저곳에서 성과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파산의 길을 걷는다. 하향하는 삶의 종착지는 제로다. 문제는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 피해 다닐수록 더 큰 문제들이 그림자처럼 영원히 따라다닌다. 하나를 해결하고 또 하나를 해결하고 또 하나를 해결해야 한다. 피하지 않고 차근차근 해결하고자 하면 그 해결에도 힘이 붙어 점점 쉬워진다. 장담한다. 당신은 절대 당신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문제를 하나씩 돌파할 때마다 스핑크스가 성공의 열쇠를 하나씩 내놓을 것이다. 부자의 삶의 반대말은 빈자의 삶이 아니다. 도망자의 삶이다. 여기까지 계속,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시죠.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주세요. 네, 사진 찍을게요. 사진 찍겠습니다. 나도 있다. 안 나오네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